자,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7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대상화의 개념적 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대상화와 사회복지 실천이란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은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별적인 존재다. 유니크한 존재다. 개별적인 존재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주체로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있지만 내가 곧 상대방이고 또 저 사람은 주인이다 라고 서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한다? 일단 수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대상화나 타자화, 물화, 상품화하려는 모든 태도와 움직임과 힘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활동입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나, 너, 그리고 우리 즉자와 타자와 공동체입니다. 나, 너, 우리라는 어떤 전체성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라고 하고 있는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타자, 너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라는 영역 내에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영역이 커지고 또 상대방이 힘이 커지고 역량이 커지고 또 발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성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 가운데서 전체적 관계 안에서 만나고 또 살피고 존중해서 뭘 한다? 긍정적이고 공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낙관성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욕구를 해소하는 데 더 포커스를 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강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강점은 욕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욕구가 해소되었을 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낙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 존재가 아니다. 긍정적인 존재이고 또 그 긍정적인 존재들이 만났을 때 공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공진화적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한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성장하기도 하지만 서로 그냥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적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상대방을 도구화, 대상화 삼지 않아야 하는데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자신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깨부숴야 될 그냥 상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나, 너, 우리라는 전체적 관계 안에서 서로 만나고, 이때 만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존재로서 만난다. 그리고 살피고 나의 아픔을 저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편견이나 나의 사고를 상대방에게 다 더 씌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의 생각과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야 존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만남과 살핌과 존중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공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모든 차별, 혐오, 배제, 소외를 일으키는 낙인 행위와 낙인 구조를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론적인 설명을 제가 계속해서 덧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공학적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인문학적이고 성찰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냥 프로그램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상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화 과정으로서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꼭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납득할 수 있는 답들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권리. 인권적인 측면들이겠죠. 이때 기본적인 권리들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 우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자율성이 부족한 사람들,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또 그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은 이해 관련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기여를 지향하고 있는가.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나 이런 분들에게 늘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 관련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기여 자체를 존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질적인 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는가. 이때 질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나와 너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전체적 체계 내에서 그런 전체성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질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무엇이고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이 세계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등에 기초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신적 영향력이 있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등등이 여러 많은 세계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들은 결국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타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공유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충돌되고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적인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질적인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참여자들을 자기 결정권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은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이런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세계에서 고유한 성질을 가진, 성격을 가진 인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무가치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은 우리는 흔히들 미약하고 취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은 아동대로의 세계가 있고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소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마찬가지죠. 여성도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죠. 인도에서 버려진 아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수녀님입니다. 그 수녀님이 남미의 어느 나라에 가서 한 번은 큰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순회 방문을 하는 차에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만 아이들을 5명 키우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레사 수녀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서 키울 수 없겠습니까?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운데 이 아이의 장애를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수녀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집에서의 이름은 빛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줬고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줬고 또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알게 해준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준, 은혜를 가르쳐준 존재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우리 가정에 빛이 사라집니다. 데레사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부끄러웠답니다. 수녀님은 수녀님대로 나름대로 인간적인 정서, 가장 중요한 정서, 불쌍히 여김이죠. 측은지심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가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사자의 엄마의 이야기는 수녀님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예,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변화의 수단입니다. 변화의 도구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너무 힘센 것을 힘을 줄이기도 합니다. 고르지 못한 것을 펴기도 하고요.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모든 사람은 자기 세계가 있고 그 자기 세계에서 고유한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없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대방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고유하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입장 바꾸기. 이때 입장 바꾸기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입장과 화장실 나오고 난 다음에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애초에 내 입장은 이랬는데 정치인들이 그러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나면 예전에는 이런 입장이었으나 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와 너라고 했을 때 고유한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유한 경계를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유한 경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설립의 장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공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서로 계속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입장 바꾸기입니다. 끊임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70년 동안 어렵게 살다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할아버지는 70년 사신 그냥 노인이야. 경제적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혹은 사별해서 혼자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있기까지의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70년 동안 산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 마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관조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조망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새가 날듯이 날아서 아래 하늘을 보듯이 각각의 세계를 살펴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자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떤 것이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질문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풍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 보여지는 세계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와 직장이 없는 사람의 세계는 동일한 장면이지만 완전히 다른 장면일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또 혹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보는 시각들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육지사는 끊임없이
가정하고 또 살펴보고 질문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두 번째, 자기성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죠. 이것은 자기성찰은 자기 스스로를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태도들을 어떻게 한다? 객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자에게 어떤 활동을 했고 타자는 나에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향력을 줬는지 끊임없이 어떻게 봐야 된다?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 그게 자기 성찰을 통한 전문가적 거리두기입니다. 전문가적 거리두기는 아주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이 감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제적인 정서적 관여가 중요하죠. 내가 기쁘다고 해서 클라이언트한테나 참여자들한테 기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하고 싸워서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해진 상태에서 출근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를 받습니다. 참여자들을 받습니다. 그 우울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비전문가라는 뜻이죠. 우리는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동, 감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문가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이 감정들이 타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타자를 엮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만일 제가 교수인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다른 운전자하고 싸웠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분이 가라앉지 못해서 아침 첫 시간에 열심히 온 학생들 앞에서 그 화를 계속 내고 있으면 제가 교수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의 정동적인 흐름을 제가 컨트롤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학생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존중심을 잃어버리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또 비난하거나 또 소극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화의 분노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별적 존재로서 사람을 살펴나가는 것이 우리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정과 구성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즉 참여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정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참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구성할 수 있느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입 단위는 개인, 가족, 집단, 최근에는 조직이나 지역사회, 국가, 세계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수행하는 참여자는 모두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체계 이론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구현해 놨을 때는 참여자는 누구다? 모든 사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정과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